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온 코너입니다. 윤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참 안팎으로 멀쩡한 네.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드 시비를 걸어오고 얼마 전에 영공을 러시아와 침공했고 그렇죠. 북한은 지금 연일을 네. 쏴대요. 네, 네. 미사일인지 이제 정체도 불명입니다. 네. 뭘 알아야 요격이라고 할 건데 이게 미사일인지 네. 무슨 뭐 방사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네. 어떻게 그걸 격추를 요격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골프 선수로 말하면 드라이버도 치고 아이언도 치고 예. 퍼팅도 하고 어프로치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옛날에는 네. 보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뭡니까? 네. 드라이브도 아니고 네. 또 그 아이언도 아닌 요상하게 예, 그 우드도 아닌 또 요상한 네, 것들이, 하이브리드 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라고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윤쌤이 그거 잘 치십니까? 아니 저 잘 못 칩니다. 예. 골프 잘 치시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못 칩니다. 예. 저도 옛날에 이제 네. 저는 원래 뭐 하려면 네. 이 도구를 갖추는 거를 좋아해요. 공부를 하는 거는 학습은 싫어하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 골프 좀 쳤을 때 하이브리드라는 종류별로 다 갖췄더만은 처음에 치러 갔더만은 네. 캐디가 제 채를 보더만은 네. 와 이분은 진짜 선수인갑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이 네. 여기저기로 날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내가 공 많이 갖고 왔으니까 네. 줍지 마라 했는데도 주로 다녀서 줍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 하이브리드가 보면 모양은 좋아도 어렵죠. 방향이 어렵죠. 참 네. 잘 맞아서 쪽바로 나가기는 네.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네. 욕심으로 막 프로 선수들이 치면서 광고하는 거하고 네. 내가 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느꼈는데 그렇죠. 지금 문재인이 보면 네. 필드 처음 나간 사람이 하이브리드 들고 설치는 것처럼 지금 국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통 오비를 내고 있어요. 김정은이 치는 걸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죠. 누가 캐디가 볼 그러니까 볼은 날아오는 것 같은데 어딘지를 모르고 두리번거리는 거죠. 네? 아니면 나무 뒤에 숨든가 아니면 볼 치지 마 하고서 하든가 볼 하니까 귀만 막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김정은은 나라에 위급한 사태가 왔는데 뭐 골프하고 비교해서 좀 편치는 않지만은 각종 구지를 다 구사하고 있잖아요. 뛰었다가, 짧은 거, 긴 거, 깔았다가, 뭐부터 시작해서 탄도미사일 했다가 장사포 했다가 뭐 잠수함 SLBM도 한다고 그랬다가 온갖 신형 병기 3종 세트잖아요. ICBM, SLBM, 또 탄도미사일 3개 갖고 온통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제 방사포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디서는 볼 소리만 듣고 귀 막고 있어요. 머리 숙이고.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방송 금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오후에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이제 긴급 기자 네. 임시국무회의 긴급 기자 생중계를 하겠다는 대견을 네. 북한이 매일 저렇게 쌓아대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북한 아니에요. 네. 네.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고 네. 그 미국하고 빨리 얘기해야죠. 시나리오별로 북한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대응한다. 네. 매뉴얼을 만들어서 발표하든지 갖고 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 대응 매뉴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도 심각하죠. 일본은 경제적 위협이고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죠. 예? 근데 이 일본의 경제적 위험이 군사적 위험보다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북한의 군사적 위험을 막으려면은 일본하고의 군사 안보 경제 협력이 필요한데 경제가 일본하고 깨졌다는 거는 일본하고 군사도 깨지고 그게 더 커지면 도미노가 생겨서 한미일 동맹이 깨지거든요.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과 쏴대는 거에서 아무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럼 문재인은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 대응을 모색해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할 텐데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이해찬인 지금 민주당 대표가 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예. 기어코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 예.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소미아가 마치 대단한 우리 척의 카드인 양
일본에 흔들어서 네. 미국이 그걸 뛰어와서 말리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볼 거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이 봤을 때는 저것들이 경제는 경제고 역사는 역사고 네. 그거하고 관계없이 안보는 별도로는 서로 간에 선은 네.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제 과거사로 비롯된 것이 경제로 경제에서 네. 비롯된 것이 이제 안보로 네. 간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아마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이제 안보에서 본때를 보일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가 저렇게 한일 간의 문제를 무역 보복으로 하는 건 아베가 잘못됐죠. 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잘 봐야 돼요. 네? 러시아나 중국, 북한의 핵 위험, 군사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 아베 쪽은 1945년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원자탄 떨어졌는데 또 핵 위험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 책략은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한테 대한 유화 제스처. 네. 김정은 보고 정상회담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이 자꾸 북한 편 들으니 한국에 대해서 떼어놓는 거, 한국을 뒤통수를 때리든지 종아리를 때리든지 해서 한국을 북한하고 떼어놓는 거죠. 그게 전략인데 지소미아를 우리 스스로 깨겠다. 북한도 좋아하고 러시아도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지만 아베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베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한국이 움직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걸려들고 있다고 걸려들고 보고 저는 있다고 이렇게 봐서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미국만 조금 번호가 아니 미국도 전혀 신경을 네. 안 쓰고요. 이참에 너네들이 먼저 네. 판을 깨는 걸 선택하라.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이 아마 한국의 문정권을 길들이기 위한 수를 가지고 있고 네. 그 수를 지금까지는 아껴서 밖으로는 안 내밀었는데 네. 이제 그 수가 튀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무식하니까 그 수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안 보세요. 이렇게 일본하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럼 미국한테라도 확실히 막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대사를 문정인이를 보내려고. 한심하죠. 미국에 지금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네. 가장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대적인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친미이고 친중이고 네. 친북인 그런 네. 성향의 한미일 동맹 구도를 깨는데 앞장선 사람을 이제는 대사로 내보내는. 자, 그래도 우리가 보냈는데 미국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엿먹으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놓고 미국에서 지금 북한을 위한 로비를 하던 사람을 이제는 대사를 보내가 아예 그냥 직책을 줘서 로비를.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그 전략 이 마인드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이 문정인이는 네. 미국에 위해되는 발언과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그레망을 거부한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망신이죠.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는 교수 자격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국익에 어긋나는 발언을 많이 해왔잖아요. 예.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중간자 균형 이론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연세대 학생으로부터 어영 교수 소리도 많이 들었던 그런 학자거든요. 예. 학자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현실 주변에서 얽히자 그런 폴리페서죠. 그런 사람들을 대사관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까지 했으니 그래도 이 더위에 더위 먹지 않고 제정신 차리고 있구나. 조국에 대해서 경고하고 양정처에서 경고하고 좀 그래서 정신이 좀 있는 걸로 봤어요. 근데 오늘 지소미아까지 저렇게 어제 얘기한 걸로 봐서 이해찬도 더위 먹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시대를 갖다가 못 따라잡아가 가끔씩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보면 이제 그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의 주인공 사이고 다카모리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그 톰 크루즈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동화대가 그렇죠. 그 사람이 일으킨 마지막 이제 일본의 무사들의 반란에 가담하잖아요. 근데 사이고 다카모리인가는 이 사람도 보면 일본의 그 뭡니까 메이지 유신에 자기가 주도했다가 사스마번인가가 주도했잖아요. 주도했다가 위에서 이제 권력 투쟁에서 정안론도 이야기하다가 안 통해가 이제 좀 밀려났잖아요. 그러다가 각지에서 무사들이 칼 차고 다니는데 이제 총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번이 없어지고 중앙정부의 시대가 되니까 무사들이 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걸 규합해가 이 세이난 전쟁이라고 일으켰다가 이제 장렬하게
네. 지고 네. 할복 자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문패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전 세계들이 근대화된 제국주의 국가로 네. 가고 있는데 네. 그 시골에 이 말입니다. 무사들의 수준의 시각을 맞추어서 한때는 지가 그런데 앞장을 섰다가 되돌아왔어. 무사들의 난을 네. 일으키려다가 그 자결한 네. 그만큼 지금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이 있으면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 뭐 미국이 겁먹고 일본이 겁먹어서 이 카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카드가 안 되죠. 이것까지 던져 너네들이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이 날라오든 뭐가 날라오든 모든 정보를 다 끊어버리겠다. 네. 그래 할 수 있고 미국이 한국에 쓸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밀무역에 대해서 네.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그렇죠. 미국이 한국 정부나 네. 기관이 관여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그럼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까지 세컨다리 보이콧을 하면은 거의 뭐 한국은 구제불능으로 거의 쓰러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국제적인 안목이 없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중국이 미국 추월한다고 보는 게 전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미국은 이제 에너지를 세일가스 하면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나라고 모든 면에서 중국 독재 이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중국을 쥐투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잖아요. 중국은 이제 산하 제한에서 한 명씩 낳거든요.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서 저 나라는 이제 텅텅 비는 골치 아픈 나라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착각은 일본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일본이 미워하지만은 가벼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인구도 그렇고 GDP도 세계 3위권이고 저 임진왜란 때 전에 율곡 이희 선생이 10만 양병설 주장했다잖아요. 근데 그게 좀 과장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송복 교수, 연세대 교수하던 이런 분들은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뭐 몇 명인데 네, 10만의 뭐 군대를 잘해야 어떻게 뭐 가지고 있냐. 200만 뭐 겨우 되고 해서 10만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괜히 사후에 율곡 그 파 후손들이 율곡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일본은요. 임진왜란 끝난 게 1592년에 99년에 끝났거든요. 예. 세끼가하라 전투가 1600년에 열렸어요. 예. 근데 그때 동군 서군 싸웠거든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 열 때. 예. 그때 양쪽 군대가 한 15만, 16만이 싸운 거예요. 그렇게 일본의 영화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군사가 많았던 나 그거 그랬죠. 임진왜란 끝나고 우리는 완전히 패망했는데 거기는 군사 15만을 동원해서 싸우더라고요. 예. 그 일본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범 중에 하나지만은 미국하고 싸운 나라거든요. 예. 뭐 죄를 져서 패망했지만 그 천황 이건 보존해가지고 다시 경제 부흥에 성공했는데 일본이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세계 최대의 네. 전함을 만들고 네. 또 세계에서 항공모함에 앉는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고 그렇죠. 그게 1940년대 30년대 한 거예요. 그때 한국은 뭐가 있었느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네. 선진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떤 나라는 비슷한 위도에 있고 비슷한 환경의 기후에 왜 어떤 데는 저렇게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가에 많은 이유들을 분석하는 데 내용에 보면 사회 시스템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는가가 중요한 거는 전통과. 그렇죠. 근데 중국이 안 되는 이유는 중국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인구가 많아서 외견상의 GDP나 이런 덩치가 클지는 몰라도 절대로 저건 선진국이나 중진국으로도 갈 수 없다고들 보는 거죠. 왜냐? 통계치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걸맞는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나라가 어느 순간에는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는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대평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하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우다. 일본을 친일파다, 뭐 반일이다, 이거랑 별개로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극복해 왔는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이를 악물고 일본을 극복해 왔거든요. 청구권 자금 받았잖아요. 65년에. 사실 오히려 김종필 각서에서
경유 먼저 받고 그 돈 끌어와서 포스코도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하고 해서 삼성이 일본 반도체도 이기고 현대중공업, 조선 자동차 상당히 많이 성장해 왔잖아요. 휴대폰도 오고 이렇게 성장했죠. 70년을 우리가 참고 해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더 참아야 되거든요. 더 앞으로 할 게 일본이 이번 우리 목통을 진 부품 개발, 소재 개발이라든지 우리가 일본을 더 참고 그 중국에서는 도광양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등소평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국한테 달라들지 말고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힘 키울 때까지 좀 더 참는다. 지금 아직 우리가 일본하고 전면전 할 때는 아니거든요. 저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친일파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힘이 되고 난 다음에 도광양해를 해야죠. 그 힘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뒤통수를 때려야죠. 지금은 양쪽에 붙으면 우리가 아직은 경제력이 안 되잖아요. 냉정하잖아요, 그거는. 예. 냉정하죠. 예, 그거는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당 대표나 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쥐소미아 얘기를 함부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베도 물론 헌법 개정 통해서 극우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막 달려가는데 우리가 거기를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 예? 한국까지 저렇게 쥐소미아도 탈퇴하고 하니까 일본이 미국 가서 설명하기 얼마나 좋아요. 일본 정말 어렵습니다. 빨리 무장해야겠습니다. 아마 핵 빼놓고 다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겠죠. 예. 핵도 아마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핵 보유 나토처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북한이 또 쐈는데 이틀 만에 쐈다. 그럼 북한이 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고 지금쯤 되면 대통령이 이제 이 남북 군사회담을 작년 9월 19일 날 평양 가서 맺은 그 회담을 저렇게 북한이 남을 겨냥해서 미국은 우리 거 아니고 상관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오늘도 괜찮다 했어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 보고 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아니고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라고 쏜 거죠. 그러면 우리 보고 저렇게 북한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쏘고 있으면 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한 번만 더 쏘면 군사 합의를 폐기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북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협박과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첨단 무기 도입을 비판하는데 저거는 저거가 우리 허락받고 대구경 방사포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허락받고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저거는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저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허락받고 비행기 F-35 갖고 와야 됩니까? 그리고 그 정도 줄여서 이제 형식만 가지고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하는 19-2 훈련을 왜 하지 말합니까? 저거는 맨날 김정은이 지도하에 각종 사격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쏘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검찰 출두할 때 포토라인이 있거든요. 그 선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진 기자들이 폴리스 라인 있잖아요. 수사할 때는 폴리스 라인이 있고 레드 라인이죠. 이거 넘지 마라. 그러니까 문재인도 빨리 발표를 해야 돼요. 우리 레드 라인은 이거다. 이제 그만 쏴. 더 쏘면 우리도 같이 쏠 거야. 우리도 쏴야 되지 않아요? 쏴야죠. 쏠 거 없으면 물총이라도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쏴야죠. 한 해 예산이 우리가 40조 가까이가 국방 예산이잖아요. 전 한 해 예산의 10% 가까이가. 그럼 쏠 게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6.25 때 쓰던 박혁포라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쏴야죠. 근데 쏘지도 않고 위기 대응 그 매뉴얼도 없어요. 위기 대응 매뉴얼. 북한이 저런 도발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참고 어디까지는 용인할 것인지 그걸 밝혀야 되잖아요. 그걸 지방 마당에 집 마당에 동네 깡패가 와서 불 지르고 있는데 그걸 불 안 질렀다고 팔짱 끼고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요? 제가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일본한테 저렇게 흥분하고 그런다면 북한에 지금 답이 없는 이런 발사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북한이 방사포탄을 거의 한 8개가 한 세트래요. 다연장 로켓이 300mm 그러니까 30cm 구경이죠. 그러면 8개를 쏘는데 북한이 이게 한 5개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8, 40발을 한꺼번에 로켓으로 쏘요. 근데 그걸 쏘면서 같이 섞어 쏘기로 이제 짧은 이스칸데르 같은 이 변칙 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40발 속에 섞어서 한꺼번에 날라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격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안에 핵이 하나 있다면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상관없잖아요. 자, 조금 있으면 트럼프가 북한에 뭐 이게 이러니까 우리도 방법 없으니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노출시킬 수 없다 빼겠다고 빼버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문이 북한을 보고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걸 다시 실험하고 쏘면 왜 쏠수록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네. 개발을 했더라도 안 쏘고 그냥 자기들이 실험소 안에서 한 것과 그렇죠. 실제로 쏴서 몇백 킬로를 날리는 거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너네들이 실전화하려고 쏘는 거니까 이제 더 쏘면 우리는 그냥 있지 않겠다. 네. 그러면 우리는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 네. 지소미아만 파기할 게 아니라 군사 합의도 파기한다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해야죠. 예. 그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 때문에 지금 DMZ나 뭐 해상 NLL이나 이게 거의 속수무책이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대해서 우리도 빨리 확충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게 우리가 6.25 때 그래도 유엔군이 신속하게 오고 북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일본이 후방 기지가 돼서 예. 그렇거든요. 예.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6개를 일본의 네. 기지를 유엔군이 쓰도록 돼 있고 네. 그거 하에 일본이 미군의 기지를 제공하고 그렇죠. 있죠. 지금도 유사시에는 일본이 기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미워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이예요. 네. 우리가 이사 가지 않으면은 한국이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어떻게 보면 막아주는 방어선 역할을 일본으로 봐서 우리가 하고 있고 일본은 또 우리가 봐서는 병창 기지 일본이 병창 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깨자.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김정은, 시진핑, 푸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기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온가 하면 유사시에 예. 자위대가 예. 부산항에다가 물자를 예. 내려주기 예. 위해서 한국을 온다니까 네. 왜 유사시에라도 한국에 오느냐 네. 자위대가 아니 전쟁이 나야 벌어질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전쟁이 나서 일본이 네. 우리를 지원해 준다고 물자를 전달해 주는데 그걸 자위대가 한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전쟁 난 시점에 네. 그놈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참. 그 이야기를 하는 놈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일본이 우리한테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하는 건 제2의 가스라 데프트 미라기일 수도 있다고 봐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묵인하에 한국을 일본 영향권 안에 묶어두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역 제일 아픈 부분 화이트리스트 천여 개 품목을 목줄을 딱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용기 있는 자는 먼저 아베한테 미안하고 치사하고 참 안 입고 자존심 상하지만은 가장 큰 자존심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자존심이에요. 아, 그건 지도자는 네. 그래야죠. 네, 국가로 해서 자기 자존심을 던져야 돼요. 자존심을. 네,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다르잖아요. 네. 네. 자존감은 갖되 자존심은 이럴 때는 던져야죠. 더 큰 나라로 해서. 아, 부모가 자식이 사고 치면은 파출소 가서 누굴 때리면은 이웃집 맞은애 부모한테 가서 뿌리고표 절하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거지.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자식이라면은 지도자라면 이럴 때 자존심을 일시 낮추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그리고 문제의 발단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징용 배상 문제잖아요. 그럼 배상 문제를 제3국에서 중재해달라고 하든지 국제재판소 갖다 주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정부가 돈 좀 내든지. 그게 뭐 크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그게 상권 분립이라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고 손 뺄 일인가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일본 측의 논리에 우리가 국제적인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65년에 너희들 청구권 자금이라고 다 받아먹고 또 내놓으라고 하냐 이거죠. 네? 위안부 합의 해놓고 또 파괴하고. 저 이런 얘기하면 친일파라고 또 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죠. 네. 네.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법원이 그래 멍청해서 그렇게 판결을 했다 칩시다. 네. 그럼 법원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누가 한국에서 법원이 정치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사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 대목이 언제 나왔습니까? 사법농단이라고 막 그렇죠. 판사들 다 두들겨 잡아서 그렇죠. 난리를 치고 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파기환송된 발언을 네. 이 파기환송된 그 네. 재판을 네.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이 다시 때리는 네. 부분을 연기하려고 시도했다. 네. 그걸 가지고 또 사법농단의 그렇죠. 하나의 트집으로 또 잡았지 네, 않습니까? 그 사분은. 그러면
이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심각할 수 있는가를 정권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이미 자기들 손안에 이 판사들을 다 쥐고 있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작년 10월이면요. 그렇죠. 뭐 그 전에 정권에 협조하던 판사들 다 뭐 깜빵도 가고 막 옷 벗고 난리를 쳐서 그 다음에 길이 다 들인 작년 10월 사법 장악이 끝난 상황에서 판사들이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또 그 대법관들과 정권 사이에는 깊숙한 논의가 되고 난 뒤에 판결이 난 거지. 마치 사법부가 정권하고 아무 관계 없이 사법부의 판결이니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다 짜고 하는 판을 그렇죠. 국민 앞에 그게 아니라고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권적인 권력 다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자꾸 키우고 있다, 이 정권이.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내년 총선을 한일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만들었고 키우고 있다, 사건을. 이렇게까지는 비판이 나와도 지금 정권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직간접으로 계속 일을 키웠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당 의원이나 청와대 입에서 어떻게 의병 얘기가 나오고 죽창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배 12척이 나오냔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순신 장군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요즘 바닷가 놀러 다니다가 그냥 정신줄이 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지난번에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참 쏠 때 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까? 이거는 우리를 겨냥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말할 필요 없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얘기 했죠. 그럼 이제 짧은 거 250, 30백을 쏜다면 문이 뭘 해야 됩니까? 그 논리에 비춰서 한다면. 그 뭔가는 해야 될 텐데 아마 그거는 일본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아침에 쏘은 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번에는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발사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도 적은 문제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너네들하고 관계없다고 이 문제를 별 문제 아니다. 남북 간의 문제라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에 장거리 미사일 때 내가 중재한다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럼 너네도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문제로 생각하고 해야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떡하냐.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는 너네 이거 우리 보고 싼 거냐? 우리 보고 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군사회담 파기하겠다. 이런 말들을 문이 담화를 통해서 해야 될 게 이건데 지금 오늘 오후에 이제 비분 관계하면서 지금 하겠대요. 조금 이따가 2시부터인가? 뭘 합니까? 또 무슨 쇼를 하겠죠. 또 적을 만들겠죠. 일본의 무도한 또 무역 보복에 대해서 또 이순신 장군 같이 결연한 자세로 12척으로 맞서겠다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맨날 결연한 자세로 12척으로 맞서야 됩니까? 아주 우세한 화력으로 박살을 내겠다 말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12척으로 일본을 이겼지만 명량해전에서 12척 정신력으로만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바다 조류 흐름 연구하고 거기가 율돌목이 물결 센 데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대포가 굉장히 우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전 안 하고 멀리서 포를 계속 쏴댔잖아요. 그런 거는 전략이 뛰어난 거죠. 포병이 우수했고 물길을 연구했고 전략이 우수했다는 거고요. 그 정신력만 갖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당시에 한국 배는 한국 소나무 특징이 세계에서 이게 기차에 철로 받침목, 갱목 그 뭘 그런 걸 쓰겠습니까? 그렇죠. 튼튼하기가 판옥선 짝이 없어서 거북선이나 판옥선에 그걸 썼다는 거예요. 이게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사람 독한 것만큼 나무도 독해갖고 이게 막 35도 겨울에는 막 25도 이래 내려가니까 이런 기온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소나무만 서양에 가면 소나무가 이렇게 직선입니다. 한국 소나무가 이렇게 굽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단하기가 짝이 없어서 별 쓸데가 없는데 얘기가 됩니다. 이 철로 침목 그리고 이 지하 갱도의 갱목으로 받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나무를 가지고 한국은 판옥선을 만들었는데
일본에는 그거 우리가 보면 뭡니까? 예. 한우끼, 희누끼, 뭐 온천 그 골프장 같은 데 가면 그 삼나무, 허물거나 썩이 삼나무. 크기만 크고. 그거는 물에도 허불허불 붙어갖고 좀 있으면 불어서 떨어져서 전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택선인가요? 뭐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되죠. 이렇게 붙이니까 충돌만 하면 일본 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기후 때문에 한국 같은 이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크게 좌우가 되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 소나무를 갖고 이제 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작지만 강한 게 많아요. 그래서 6.25 때 유엔군이 6.25가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왔잖아요. 왔다가 장진호 저 중공군 넘어올 때 영하 40도. 그러니까 중공군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주한 미군이 방한복이 알래스카에 있는 옷을 지금도 입는데요. 그때 하도 놀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한국이 그 토양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온도차가 극심한 거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도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얘기했는데 싸우려면은 정신력만 갖고는 안 되죠. 우리가 뭐 한일전 축구전 하듯이 우리는 축구를 전쟁하듯이 하잖아요. 한일전은. 근데 그 정신력만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품을 안 주는데 정신력 갖고 박용만 상임회장이 반세기 걸려도 개발이 안 된다는 부품을 정신력 갖고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좀 인정하고 집어건 넘어가야 된다. 무작정 돌격하라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냥 이순신이 된 게 아니라 저 양반이 뭐 배 12척 갖고 신의 제주를 뿌린 것도 아니고요. 그 이전에 보면 저 한경도에 뭐 만원가 해가지고 이 진을 치러 갔다가 정찰에 실패가 그 완전히 뺏기고 사행당할 위기에서 유성룡이가 구해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군으로 저 한경도에 여진족을 지키러 갔다가 그 진에 여진족이 습격을 해가 대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모함을 받아갖고 빠따도 맞고 이러면서 이제 단련이 되고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은 지금 그런 단련 과정도 없이 처음부터 이제 선동 일변도로 가고 있어요. 모든 요소를 다 선동해. 북한에 관해서만 선동을 안 하고 평화를 선동합니다. 거꾸로 도발을 해도. 비굴할 정도로 굴종적이죠. 평화를 선동해 아직도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쯤 돼서는 지금 우리가 협조해 줬는데 이제는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니 그만해라. 지금 당신이 가자는 대로 끝까지 일본하고 이래 붙었을 때 답이 뭐냐? 어디까지 가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 그 사이에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이 거들날 가능성이 있죠. 저는 평소에 기업들을 상당히 옹호하고 이렇게 편을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지금 입을 다물지 말고요. 이럴 때 나와가지고 보수 진영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 이거 지금 일본하고의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된 국면에서도 정부가 이렇게 계속 강공으로 일변해서는 이건 기업 다 죽이자는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 좀 해봐라고 좀 하고 싶어요. 한국 경제 최고의 복합 불황이 지금 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는데 거기에다가 일본의 부품 공급까지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은 무슨 일이 나올지 하여튼 그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일본이라는 변수가 없어도 지금 뭐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도 2000이 깨지고 했습니다만 경제가 완전히 지금 나락에 빠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본 문제까지 겹치면은 참 회복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우리가 경제 문제도 그 이전에 안보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일본하고 손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치슨 라인 옛날에 6.25 원인도 간단하잖아요. 일본의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 한국 방어선을 한국 밑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안심하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지금도 또 다른 에치슨 라인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또 걸 수도 있다. 그러면은 한국은 이제 고립무원이 되는 거죠. 북한은 지금도 뻥뻥 쏘고 미사일 쏘고 있고 SLBM도 신형 진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동맹 친구도 없는 고립무원의 사막에 떨어져 있는 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뭘 할 때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사방을 다 대비해 놓고 일을 꾸민다고 봤을 때요. 한국의 비분 관계와 일본인의 저 치밀성 사이에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들이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고요. 느끼는 게 좀 있길 바랍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